그래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될 한 가지 핵심은 박스권에서는 주도주도 쉬어간다라는 거예요. 주도주도 쉬어가기 때문에 뭐 주도주가 단기적으로 막 올라갈 것을 애초에 기대하고 있으면 안 된다. 항상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니까 애초에 어느 정도 쉬어갈 수 있다라는 거를 내가 인정하고 차분하게 지켜보는 거죠.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종목보다도 좀 시장이 중요하니까 시장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들 차근차근 또 하나씩 점검하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주도주는 뭐가 될까 공부하면서 그 다음 스텝을 이제 준비하는 거죠. 결국 계좌가 이제 한 차례 또 레벨업 되는 때는 시장의 상승 국면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또 치고 나갈 준비를 하는 거죠. 박스권에서 쉬어가는 주도주 추가로 더 담아가는 전략 추세 하단 기준에선 유효하죠. 추세 하단 기준에선 유효하죠. 그래도 아직 시장의 변동성 구간이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이제 하단 구간을 열어놓고 그 구간에 왔을 때 이제 차근차근 천천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LNG선에 대한 수혜도 이번 전쟁 이후로 부각이 돼서 그래서 조선주가 또 저번 주에 반등을 꽤 했죠. 장기적으로는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조선도. 실제로 앞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그러한 내용들이 부각이 돼서 또 대표적으로 탈세계화에 따른 수혜로도 조선이 엮였었고요. 그 중에서 또 이제 방산이랑 또 묶어서 볼 수 있었던 이제 하나오션이 작년에 또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었고 박스권 내 상승 주도주는 기존의 종목인가요? 신재생에너 종목인가요? 그건 알 수 없어요. 그거는 이제 단기적인 시장의 상승이 좀 나올 때 좀 확인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실히 뭐 두드러진 상승이 아직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하나 시스템 박스권이 아니죠. 네, 너무나 강한 상승 추세에 있죠. 아직 5주선도 안 깼는데요. 박스권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한번 올라갈 때 막 이제 상한가 급등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좀 쉬어가는 구간이 길어져 가지고 좀 이제 체감상 박스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추세 관점으로는 너무 강한 상승 추세죠. 나무가는 30주선을 이탈했는데 왜 추세 하단에서 사시려고 할까요? 오늘 수업 내용 중에서도 30주선을 이탈한 종목은 주도주에서 주도주로 보기 어렵다. 네. 조심하셔야 돼요. 괜히 많이 여러분 항상 이 30주선 이 메인 추세 기준을 가지고 주도주이냐 아니냐를 첫 번째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깨져 있는 종목이 또 많이 빠져 있다고 사면은 이거 하락 추세로 바뀐 거를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많이 빠진 거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주가 가격 말고 추세 보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8시 넘었기 때문에 2부 바로 들어갈게요. 매수 매도에 대한 질문은 1대1 상담방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수 매도의 기준은 다 포트폴리오 보고서에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보고서 참고하시면 되시겠고요. 자, 그럼 2부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다시 자리에 오셨죠? 진행하면 될까요, 2부? 자, 우리 여러분 2부 바로 하면 될까요? 준비되셨으면은 네, 또 채팅 한번 올려주세요. 좋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네, 1부에 이어서 2부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과 함께 포트폴리오에 대한 또 매도 기준 함께 잡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우리가 시장에 대한 분석을 좀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2부에서는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기준 잡아볼 텐데요. 첫째,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이 시장의 상승 추세를 볼 수 있죠. 이 시장의 상승 추세. 그러면 자, 상승 추세에서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상승 추세에서 제일 좋은 건 추세 하단에서 주식 비중을 채우는 거죠. 추세 하단에서. 뭘로 채워요? 이 상승을 주도하는 주도주로 주식 비중을 채우는 게 가장 좋은 기준이죠. 그랬을 때 첫 번째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30주선 하단 여기 한 4,600, 700포인트 부근에서 주식을 마저 채울 수 있는 그 기준이 한 가지 세워집니다. 두 번째,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이 박스권 구간을 만들고 있다라고 공부했는데 자, 박스권 구간일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저번 주에도 한 차례 좀 설명해 드리긴 했는데 박스권 대응을 할 때는 핵심은 이겁니다. 잠깐만요. 장기 추세는 일단은 상승 추세 하단에서 주식 비중을 모아가기. 30주선 하단. 단기적으로는 즉 박스권 대응하면 되는데 박스권 대응에 있어서 보다 좀 구체적인 설명은 자, 박스권은 시장이 이 박스를 기준으로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이 박스를 딱 반으로 가른다고 칩시다. 반으로 갈라요. 그랬을 때 이 박스권을 반으로 갈랐을 때의 요 윗구간을 1번 구간, 요 아랫 구간을 2번 구간이라고 칩시다. 내가 주식 비중을 차근차근 모아가려면
1번 구간에서 모아가는 게 좋을까요? 2번 구간에서 모아가는 게 좋을까요? 이 둘 중에 하나를 딱 고르자면 주식을 좀 사 모을 수 있는 좋은 구간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그죠? 1번이죠. 2번이죠. 2번. 조금 더 밑에서 주워 담으면 좋죠. 밑에서 주워 담고 반대로 1번에서는 1번에서는 다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1번 이 윗구간에서는 주식 비중을 일부 좀 줄이는 대응을 하는 게 네, 효율적인 박스권 대응 전략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시장을 박스권으로 어떻게 볼 거냐? 사실 아직 데이터가 많지가 않아요. 이것만 보고 지금 박스권의 저점과 고점을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최소한 2차례의 파동이 나와줘야지 어느 정도의 기준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앞서서 이 강세장에 중간중간 나왔던 이 박스권과 비교를 굳이 했을 때 자, 이때도 뭘 좀 그래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이 쭉 올라가다가 5주선을 깰랑말랑하는 그 하락이 나온 그 저점 구간. 그리고 그 하락이 나오기 이전에 요 고점 구간. 이 두 개의 라인을 하나의 선으로 이어봤을 때 이와 같은 박스권이 나와줬었다. 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쉬어갈 때도 여기도 5주선을 쭉 타고 가다가 이탈할까 말까 하는 요 지점의 저점 그리고 그 하락이 나오기 앞전의 상승 고점 요 구간과 요 구간을 하나의 선으로 쭉 이은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여기가 이 박스권이 나와줬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다면 지금 시장에서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이 깰랑말랑 하고 있는 이 하락 구간에서의 저점 여기 그리고 그 이전의 고점 여기 생각보다 좀 커요. 이번 박스권 구간은 생각보다 좀 크게 나오고 있다. 그만큼 시장이 박스권으로 쉬어가지만서도 위아래 등락률이 그 폭이 좀 클 수 있다. 라는 것도 어느 정도 감안해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첫 번째 구간. 자, 초록색으로 표시하면 이 1번 구간에서의 박스권은 작아요. 2번 구간에서의 박스권 좀 커졌어요. 3번 구간에서의 박스권은 매우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 1번 구간에서 아무리 막 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도 이만큼의 파도가 치는데 2번 구간에서는 그 파도가 더 강해지는 것이고 3번 구간에서 더 파도가 넘실넘실 크게 칠 수 있다라는 거죠. 파도가 크게 칩니다. 크게 치니까 더 어지럽고 힘들 수 있어요. 큰 파도가 치는 구간에서 내가 헤엄을 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네. 앞에 2번 구간 때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 최근 2번 시장에서의 이 박스권 구간은 매우 클 수 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시장이 막 반등할 때도 강하게 반등했다가 떨어질 때 또 강하게 또 막 흔들리다가 뭐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구간이 아직 막 크게 끝났다라고 보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는 내가 염두에 놓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더 단단해질 필요가 있다. 내가. 그래서 아직 파동 자체가 지금 한 차례 고점과 저점밖에 안 찍혔기 때문에 다시금 이 상승 구간에서의 고점과 다시금 하락에서 저점을
확인해야 되는 구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확인할 때에 어디까지 올라가고 어디까지 떨어질지 이 두 번의 고점과 저점의 영역을 같이 다가오는 한 달 정도 기간 동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섣불리 어디가 고점이고 어디가 저점인지 좀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소한 박스권이라는 게 한 차례 딱 찍고 떨어지고 나서 야 여기가 고점이다라고 알 수는 없어요. 최소한 여러분들 선을 그을 때 선을 긋는데 점 하나 찍혔다고 선을 어떻게 그어요? 선을 어떻게 그을 거예요? 이렇게 그을 거예요? 이렇게 그을 거예요? 어떻게 그을 거예요? 그죠? 최소한 선을 그으려면 점이 최소 2개 이상은 있어야 돼요. 2개 이상은. 그래야 이 둘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저점과 이 고점, 지지 저항을 좀 따져보려면 최소한 이런 파동에 2번 정도는 쳐줘야 알 수 있어요. 2번 정도는. 그랬을 때 지금 아직까지는 한 번밖에 파도가 안 쳤기 때문에 두 번째 파도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확인되어야 아 단기적으로는 또 뭐가 힘이 강하고 또 시장은 어디가 저점이고 어디가 고점인지의 단기적인 기준을 세워볼 수가 있다. 지금 근데 그게 안 나왔는데도 어느 정도는 세워보고 있는 건 앞전의 패턴들과 비교를 했을 때 따져보는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당장의 기준만 놓고 보자면 이 박스를 반으로 잘라요. 자르면 어떻게 한 5,600 정도 선으로 자를 수 있는데 자, 5,000에서 5,600 여기 박스권 밑에 아래 구간을 우리는 아까 그림에서 2번 구간으로 확인할 수 있죠. 2번 구간. 즉 만약에 주식 비중을 모아가려면 이 2번 구간에서 모아가는 게 좀 더 이상적이겠다. 반대로 내가 현금 비중이 너무 없어. 현금 비중을 좀 채우고 싶어. 하면은 한 여기 6,000 정도 부근에서 현금 비중을 좀 채울 수 있겠다. 1번 구간.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세요? 자, 다시 지금 이 박스권 구간이 커요. 박스권 구간이 크고 요거를 반으로 딱 잘라 놓고 봤을 때 요 밑에는 한 5,000 정도 네, 한 5,000 정도의 기준이 잡히고 위에는 한 6,000 정도가 기준이 잡혀요. 그러면 중간값 한 5,500 정도겠죠? 그랬을 때 주식 비중을 조금 난 채우고 싶다 하면은 여기 밑에서 반대로 나는 주식 비중을 좀 덜어내고 현금을 챙기고 싶다 하면은 요 위에 구간에서 이러한 기준이 하나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중간 지점에서는요 한 5,500 요 부분에 머물러 있을 때는요 관망 지켜본다. 전략적으로 지켜본다. 관망. 그럼 지금이 어떤 시기예요? 지금이 딱 그 시기예요. 한 5,500 부근에 있어요. 그럼 지금 뭐예요? 전략적으로 지켜보는 거예요. 확실한 매수 매도 기준이 잡히지 않은 국면이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본다. 이렇게 활용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매일같이 뭘 하고자 하지 마세요. 내가 세워놓은 기준대로 기준에 부합할 때만 사거나 팔거나 하세요. 그럼 충분합니다. 기준이 없거나 기준을 세워도 기준을 안 지키는 게 문제지. 네. 기준대로 가만히 지켜보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오히려 좋은 거예요. 오히려. 자, 그랬을 때 지금 박스권 대응을 한 5,000에서 6,000을 기준으로 잡는다라고 봤을 때는요. 어떻게 코스피 한 5,000에서 5,500포인트 정도에서는 주식 비중을 좀 채울 수 있는 관점이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5,500에서 한 6,000포인트 정도는 오히려 현금 비중을 좀 챙길 수 있는 이런 기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희 로드맵 포트폴리오 기준에 따라서 좀 보자면 로드맵 포트폴리오에도 다 해당 원칙 기준이 적혀 있잖아요. 그죠? 자, 원칙 봤을 때 저번 주에도 설명했다시피 이미 주식 비중을 확대할 때 얼마를 확대하고 또 축소할 때 얼마를 축소하고에 대한 기준이 다 잡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한 5,500 부근이기 때문에 특별히 뭘 막 이렇게 이리저리 하려고 하기보다는 딱 기준대로 관망하면서 종목별로 추세가 깨진 게 있으면 좀 정리하고 새로운 주도주에 대한 발굴을 하는 시기를 통해 가져가면 되는 거고, 주식 비중을 만약에 늘린다고 하면은 그러면 요때는 이제 주식 비중을 어떻게 확보한다고요? 그래도 한 80에서 90% 정도. 그다음에 현금 비중을 챙길 때에는 10에 현금 비중 10에서 한 30% 정도. 네. 요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요렇게. 아시겠죠? 뭐 작게는 70%. 네. 진짜 나 걱정이 너무 크다 하면은 뭐 70%. 요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 가지 특이사항이 있어요. 아까 시장을 바라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어때요? 저번 주 기준 5주선을 회복했어요. 근데 물론 오늘만 놓고 봤을 때는 코스닥이 좀 빠지고 코스피가 올랐어요. 어.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어 코스피가 더 강하냐, 코스닥이 더 강하냐 비교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만약에 오늘도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강했으면 단기적으로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강한 것 같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었는데 오늘자에는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뭐 어느 쪽이 좀 더 강하다라고 보기가 애매해졌어요. 애매해졌어요. 지금 뭐 코스피 비중을 줄이고 단기적으로는 코스닥 비중을 늘린다? 이렇게 저번 주까지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오늘 시장을 보니까 막상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을 탈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시장이 좀 더 막 손을 들어주면서 뭐 지금은 뭐 코스피보다 코스닥이야. 요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차라리 지금은 그냥 주도주 장세보다는 종목 장세, 개별 종목에 대한 장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주도주 장세보다는 개별 종목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주도주는 쉬어가는데 개별 종목들이 막 단기적으로 급등 급락을 반복해요. 그러면서 순환매가 엄청 빨라요. 순환매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A, B, C, D, E 각각의 주식이 있다고 쳤을 때 오늘은 A가 오르고 그 다음 날은 A가 떨어지고 B가 오르고 그 다음 날은 또 B가 떨어지고 C가 오르고 계속적으로 자금이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C로 갔다가 C에서 D로 갔다가 돌고 도는 그러한 속도가 매우 빠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초보자들이 야, A 올랐네? A 사면 되겠다. 해가지고 사면 어떻게 돼요? 물리고. 야, B가 오르네 오늘은? B 사야 되겠다. 사면 또 어때요? 또 물리고.
자, 올라가는 거 보고 뒤늦게 따라잡으면 물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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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는, 계속 건드는 것마다 물리는 그러한 장세가 나올 수 있는 게 이러한 개별 순환매 장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잡으면 매우 어렵고 힘들어질 수 있겠어요. 또 지금 이러한 시장을 단기적으로는 누가 만들 가능성이 높냐면 액티브 ETF가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액티브 ETF가.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어떠한 수급적인 특징이 나왔었냐면 이러한 특징이 나왔어요. 코스닥 시장 내에서 시장에 대한 ETF를 개인들이 많이 팔고요. 액티브 ETF를 많이 사는 이런 개인들의 자금 이동이 나와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장을 한 바구니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떠나고 오히려 개별 종목을 바구니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증권사에서도 그 액티브 ETF에 대한 상품 출시를 계속 늘리고 있고요. 근데 ETF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볼 수 있는데 패시브랑 액티브로 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패시브는 어느 정도는 이 가이드라인대로 종목을 꾸려놓고 크게 자주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액티브는 굉장히 자주 바꾸는 겁니다. 막 날마다 바꿀 때도 있어요. 이게 뭐야? 이게 사람들은 결국 이 ETF를 추종하고 있어요. 야, 너가 대신 나 대신 운용해줘. 내가 너한테 돈 맡길게. 아, 그래? 그렇게 사람들이 큰 돈을 맡긴 운용사 입장에서 오늘은 A, B, C를 잡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따라 사네? 그러면 A, B 팔고 내일은 또 D, E 사요. 그들이 사고 파는 움직임에 따라서 주가가 단계적으로 올라갔다 떨어졌다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빠르고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따라가는 것도 매우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되게 어렵겠죠.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거. 매우 어려울 수 있다. 돈의 흐름이 일정 구간으로 쭉 지속적으로 이동되는 게 아니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요리 갔다 저리 갔다 계속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장이 빡센 구간에서 쉬어갈 때. 그러니까 이거 조금만 자칫 잘못해도 계속 사고 팔고 하는 것들은 많이 하게 되지만서도 오히려 성과는 거꾸로 다 토해낼 수도 있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누구만 좋은 거예요? 이거 누구만 좋은 거? 이거 누구만 좋아요? 시장은 안 오르고 옆으로 기어가면서 계속 왔다 갔다 반복하는데 그거를 움직이는 게 이제 뭐 액티브 ETF다. 그쵸. 증권사만 좋은 거예요. 이 액티브 ETF를 이제 또 하면은 스스로도 많이 수취하게 될 텐데 증권사만 좋은 겁니다. 증권사만. 그러니 우리 로드맵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합니까? 그 증권사에 투자합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은 A, B 샀다가 딱 팝시다. 자, 지금 또 D, E 샀다가 팝시다. 자, 오늘은 F, G 삽니다. 자, 또 팝시다. 계속 샀다 팔았다 하지 않고 우리는 뭘 한다고요? 그래서 돌고 돌아 돈을 계속 벌 수 있는 증권사에 투자한다고요. 네. 그래서 로드맵 포트폴리오에 증권사가 또 일부 비중이 채워져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런 흐름들이 또 1분기 실적 발표가 또 발표되면서 돌고 돌아 시장이 다시금 상승 국면에 방향을 잡을 때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한 발 앞을 좀 보자라는 거예요.
당장에 돈이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요리 갔다 저리 갔다 이거를 자꾸 "아이고 어지러워. 뭐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롤러코스터를 타지 말고 큰 방향성이 있어서 결국에는 돈이 어디로 쭉 묵직하게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인가. 그 돈의 흐름과 본질을 보자라는 겁니다. 또한 지금 저번 주에도 코멘트를 드렸던 것이 뭐냐. 결국에는 시장은 가격과 가치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자 가격은 강아지다 강아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요리 갔다 저리 갔다 빨빨빨빨빨빨빨 대면서 우리가 막 요리조리 움직여요. 근데 가격은 결국 누구를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본질. 즉 그 가치를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의 흔들림을 보고 있기보다는 이 본질적 가치를 분석을 해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를 보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자, 이 선행 EPS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계속적으로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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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고요.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을 저번 주에도 했죠. 근데 그 본질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최근에 "어머나 세상에 전쟁이야." 하면서 "무서워." 네. 가격이 뚝 떨어졌어요. 이만큼 벌어졌네. 이만큼 벌어졌네. 야 강아지야 너 주인 따라 가야지. 주인 계속 이렇게 앞으로 간다는데 너 따라 안 갈 거야? 얘가 얼마나 뻗팅길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 강아지가 당장에 지금 "주인님 잠깐 저 오줌 좀 싸고 갈게요." 오줌 싸고 있다지만 언제까지 네. 언제까지 여기에 있겠습니까? 그죠? 그거를 보자라는 그거를. 언제 어떻게 올라갈지는 우린 몰라요. 그건 몰라. 근데 방향을 보자라는 거죠, 방향을. 그래서 지금 밸류에이션 관점으로도 5,000 포인트 정도 왔을 때는 12개월 기준 선행 PR이 이제 8배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5,000 포인트 부근에서 이제 밀어 올리려고 하는 그런 돈의 흐름도 확실히 또 확인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본질에 집중하면서 어 가격이 이렇게 내려왔을 때 주도주를 차근차근히 사 모으면서 또 앞으로 이렇게 다시 또 따라 올라갈 때에 누가 강하게 치고 올라갈 주도주인지 그에 대한 분석을 할 그런 시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잉. 전쟁에 대해서는 사실 뭐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꾸 불가능한 거를 가능하게끔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 최선을 다하자.'라는 게 또 저의 모토거든요. 전쟁 맞추는 거는 저희의 영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어찌 알겠습니까? 그 미국 트럼프 마음이죠. 그죠? 우리는 뭘 해야 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그 전쟁을 예측하지 못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자라는 거예요. 기준을 잡고 시장을 대응하면서 다음번에 시장이 상승할 때 올라갈 수 있는 주도주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한 공부를 차근차근 해 놓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에너지 쪽을 저희가 좀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있죠. 에너지를 왜 주목하고 있는가? 이 부분은 좀 몇 번 설명을 해 드리기도 했는데 자 에너지 그중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쪽을 좀 주목을 하는데 왜 신재생 에너지를 주목해야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실까요?
그쵸? 자, 저희는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을 또 새로운 주도주 중에 하나의 후보군으로 또 보고 있는데, 그의 원인은 첫 번째, 일단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랑 좀 비슷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랑 비슷한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신재생 에너지가 부각을 받았었던 원인이 뭐였었냐면, 자, 기본적으로 유럽은 이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가 매우 높았었습니다. 근데 전쟁으로 그 공급이 끊기니까 당장 전력을 수급할 수 있는 요인이 제한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유럽 입장에서 에너지를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이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험인지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유럽연합이 리파워 EU라는 계획을 또 발표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전환 속도를 대폭 높였었거든요. 지금 뭐예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특히나 이 화석 연료 에너지에 대한 이 타국 의존도가 높은 것이 국가적 안보에 치명적인 위험이다라는 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타국의 에너지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 낮추기 위해서 뭘 해요? 자국의 이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자, 여러분 지금 유가가 튀어오르죠. 유가가 튀어오릅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전력을 만들 때 있어서 기존에 이제 값싼 화석 연료로 떼어 갖고 전력을 만들었었는데, 자, 유가가 튀어오른다. 화석 연료의 원가가 튀어올라요. 그럼 뭐예요? 상대적으로 비싸져요. 화석 연료 떼면서 천연가스랑 원유를 떼면서 전력을 만드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뭡니까? 상대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효율이 높아지죠. 가성비가 좋아지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비용 경쟁력, 효율과 이게 그 가격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의 수요도 늘어나게 되죠. 그다음 세 번째 요인은 당장에 내년에 27년에 AI 데이터 센터 이 전력 수급에 대한 문제가 시작됩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AI 데이터 센터에 쓰는 전력이 지금 점점 부족해져 가는 상황인데, 야, 그런 상황에 화석 연료에 대한 수급에 불안정이 생겨? 그러면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 AI라는 큰 패권 전쟁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이 생겨버려요. 전력 수급을 못하니까 AI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AI라는 큰 산업 구조의 문제가 생겨버리고 브레이크가 걸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전력난 문제가 생기기 전에 보다 빠르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가뜩이나 AI 데이터 센터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화석연료보다 안정적인 자가 발전이 가능한 신재생, 원전 이런 수요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최근에도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어때요? 원전에 대한 정책적 지원 움직임들이 더 강화되려고 하고 있어요. 더 보다 많은 양을 발전해야 된다. 요런 이야기들이 스물스물 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이란 사태 관련
민감도가 높아요. 우리나라는. 원유 의존도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따졌을 때 한 8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원유 의존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 움직임에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의 돈의 흐름이 앞으로도 몰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을 보는 거죠. 그래서 앞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랑 좀 비슷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과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의 단기적인 흐름에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의 좀 수급이 몰리는 현상들이 꽤나 확인이 됐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러할지 좀 같이 지켜보고 주목하며 공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하는데요. 자, 최근 추세상 움직임만 보더라도 확실히 에너지 쪽이 좀 강해요. 대표적으로 우리 로드맵 포트폴리오에 있는 현대건설도 5주선을 안 깨고 잘 상승 추세를 강화시켜 나가는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도 그죠? 서진 시스템도 5주선 안 깨고 잘 차근차근 저점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 외에 원전 관련 쪽으로 뭐 BHI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5주선을 안 깨고 차근차근 저점을 높여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원전 그죠? 그 다음에 ESS 쪽으로는 이제 서진 시스템이 대표적인 거고, 그 외에 이제 한중 NCN스도 드디어 이제 앞전 이 전고점 부근을 좀 뚫어주는 상황이 저번 주에 좀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가지 추세 관점으로도 원전이랑 최근에 ESS 쪽이 5주선을 이탈하지 않은 채 강한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단기적으로는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었던 풍력도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흐름들이 단기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거래 대금을 동반하면서 하락 추세를 뚫어줬어요. CS 윈드, 그죠? 지금 풍력은 진짜 말 그대로 처참하게 관심도에서 멀어졌던 거의 3년 동안 3년 동안 시장의 관심에서 완전히 그냥 떠나 있었던 쪽이었는데 보면은 실적은 그 관심도는 멀어져 있었지만 실적은 매년 이게 영업이익이 쭉쭉쭉쭉 증가하고 있었거든요. 23년부터 24년, 25년 매년 영업이익의 성장과 근데 반대로 올해에는 영업이익이 좀 꺾이려고 하는 전망이 잡혀있긴 하지만 사실상 작년 4분기 실적이 재작년 4분기 실적보다 2배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의 전망치가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일단은 추세는 좀 바꿔놨어요.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도 이익이 쭉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근데 아직은 베어링 자체는 추세를 돌렸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좀 더 CS 윈드가 추세가 이제 바뀌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풍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정책적으로 막 지원해주는 모습들은 좀 제한적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나마 지금 일단은 주도주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원전과 ESS 이렇게 좀 두 개 파트가 대표적인 이제 에너지 파트가 될 수 있는데, 최근에 또 에너지 관점으로 또 새로운 주도주가 탄생할 수 있다라는
네, 요런 관점으로 계속 또 분석 발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근데 로드맵 포트폴리오에는 여러분들 좀 보시더라도 애초에 우리 로드맵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에너지 파트가 탑3 안에 있어요. 애초에. 그만큼 이러한 상황들을 좀 미리부터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에너지 파트에 대한 비중이 탑3로 채워져 있는 상황이라서 공격적으로 더 에너지 파트를 채운다라기보다는 뭐 새롭게 한두 개 정도 새로운 또 에너지 파트에서의 주도주가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이런 분석과 발굴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너지 파트 중에서도 이제 태양광, 페로브스카이트 쪽으로 해가지고 반도체 소부장이랑도 연계해서 우리 또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는 것이 주성 엔지니어링인데 확실히 주성 엔지니어링이 오주선을 또 강하게 깨지 않으면서 그죠? 힘이 실려 있는 모습이죠. 다른 태양광 쪽보다도 확실히 주성 엔지니어링이 좀 강해요. 예를 들면은 뭐 유닛 테스트는 지금 오주선을 깰라고 하는 시도가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선익 시스템도 깰랑말랑하고 있는 시도가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 솔루션도 깰랑말랑하고 있는 시도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의 이 주성 엔지니어링은 잘 버텨주고 비교적 더 강한 상황에 만들어주고 있다. 야, 네, 종목 선정이 잘 된 것 같네요, 그죠? 좋습니다. 이렇게 일단 1차적으로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과 또 새로운 주도주의 후보군으로 이 에너지 쪽을 좀 주목하고 있다라는 포인트를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현재 상황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현황은 오늘 올라간 보고서를 통해서 다 확인하셨을 테니까 그 중에 이제 특이사항 위주로만 좀 브리핑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아무래도 저번 주 금요일 날 조금 정신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긴급 보고서가 뭐 이렇게 매주 나갔던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또 이제 명칭 자체가 또 긴급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 여러분들께서 뭔가 뭐야 이거 뭐야 뭐 위험한 건가 뭐 다 팔아야 되는 건가 이렇게 약간 좀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방송을 꾸준히 들으셨던 분들은 애초에 좀 예고되었던 상황이었던지라 크게 놀라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생각보다 좀 놀라신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공부방이나 뭐 팬딩 메시지나 이렇게 추가적인 브리핑들을 좀 여러 차례 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저번 주에 올려드렸던 것이 여기 포트폴리오 대응 전략 긴급 업데이트 했을 때 이 매도에 대한 기준을 다시금 정리를 해드렸죠. 그래서 각각의 오주선을 이탈하려고 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그 기준을 다시금 정리해드리는 요 보고서를 안내해드렸는데 여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1차 비중 축소 매도가 된 것이 SK하이닉스랑 코오롱 두 개 종목이 매도 기준에 아쉽게 좀 부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원칙대로 1차 분할 매도 비중 축소가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 상으로 진행이 된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궁금점이 들 수도 있어요. 여기 맨 뒤에 이 계좌 현황 보니까 음? 현금 보유 비중이 크게 안 늘어났는데 뭐지?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 이것에 대한 이유가 저번 주에 이 실제 그 계좌에서는 매도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너무 정신없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 어, 사실 뭐 그러지 않아도 되지만
이 로드맵 포트폴리오는 어찌 됐든 로드맵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는 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저번 주 금요일 날 매도를 실질적으로 이제 못 하신 분들이 꽤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또 긴급 상황에서 또 아직 익숙치 않으신 분들이 또 오늘 이 방송을 또 기다리시고 오늘 올라갈 포트폴리오 보고서를 또 기다리실 거라 생각을 해 가지고 일단은 네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로드맵 포트폴리오 보고서가 오늘자 점심시간에 올라가고 나서 비중을 이에 따라서 맞춰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 가지고 어 저번 주 금요일 날 매도를 안 하고 이번 오늘 그 기준에 따라 매도를 진행한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업로드가 되는 보고서에는 요 현금 비중이 좀 이제 높게 다시 수정이 돼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또 그렇게 했던 이유가 또 뭐가 있냐면 어 그렇게 막 빠르게 매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원칙을 다시금 알려드리고 싶은 것도 있었어요. 네. 우리 여러분 우리가 매도에 대한 기준을 계속 공부하고 세우고 있는데 자 우리는 매도의 기준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다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직도 모르세요. 매도 기준은 첫 번째 주봉상 종가 기준으로 보고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뭘? 추세 이탈 여부를. 그죠? 장중에 막 이탈했니 마니 이걸로 막 따지고 보는 게 아니라 특별한 경우가 있지 않는 이상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저희 측에서 따로 브리핑이 나갈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은 이상 뭐예요? 주봉상 종가 기준으로 보고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네. 금요일 날 장마감 보고 판단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주말에 확인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된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 보고 판단했으면 어떻게 해요? 추세 이탈 종목에 대해서 매도를 진행하면 되는데 총 세 번의 매도의 시기가 있다. 하나는 그 금요일 종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음 주인 월요일 시초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다음 주차에 그냥 장중 편하게 장중 흐름 보면서 분할로. 그 내가 잘 모르겠으면 이 세 개를 그냥 3분의 1씩 해도 되고 나는 금요일 날 좀 빠르게 난 볼 수 있다 하면 금요일 날 종가에 해도 되고 나는 금요일 종가에 난 잘 못 본다 하면은 월요일 시초나 좀 지켜보다가 그 주에 그냥 조금씩 해도 되고. 음. 그러니까 바로 그냥 뭐 보자마자 금요일 종가에 막 이렇게 안 해도 괜찮다. 크게 막 엄청 심각한 문제가 터지진 않는다. 라는 거를 다시금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드릴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우리가 계속 세우고 있는 기준이에요, 기준. 그러니까 각각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이제 금요일 장마감 시점에 집중해서 볼 수 있고 누구는 못 보는데 그러면은 그게 하나로 통일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든다고 하면 주말에 확인해 가지고 그다음 주 천천히 차분하게 쪼끔의 반등을 좀 활용해서 분할로 매도를 해도 된다라는 거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매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것에 있어서 비중을 많이 물어서 비중을. 근데 비중도 사실 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비중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는 핵심이 내가 확신하는 정도거든요, 비중은. 그런 것까지 다 막 의존적으로 하려고 하시면 여러분들 투자가 안 늘어요, 사실. 이거는 그냥 따라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로드맵 포트폴리오의 주 목적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이대로만 따라하세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실력을 자꾸 향상시켜 드리고
저희가 어떠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 기준을 설명해 드리고 시장에 대한 분석을 다 하나하나 기업 분석도 해 드리고 그에 대한 최종 판단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좀 가질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꾸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따라하시려고 하면은 이거는 상표의 목적성과 안 맞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1 년간 잘해서 돈을 번다고 해도 결국 내년 되면 또 똑같아요. 또 의존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 혼자 하라고 하면 또 못 하는 거야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대한 요 포트폴리오는 좀 참고로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최소한적으로 저희 포트폴리오 기준에서는 이 로드맵 포트폴리오 기준에서는 어떠한 매도의 기준을 잡고 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이번 주부터는 요렇게 좀 잡아 드리기로 했어요. 네. 진짜 이게 원래는 이 가격 요 가격 구간도 원래는 안 잡아 드리는 건데 잡아 드리기 시작하고 1 차, 2 차, 3 차 이거 분할 매수 이 비중도 원래는 안 잡아 드려야 되는 건데 이것도 잡아 드리기 시작하고 이 매도도 요거 비중도 또 이제 잡아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점점 편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물론 저희는 어찌 됐든 여러분들께서 어 궁극적으로 행복한 부자가 되는 것이 저희의 주 목적이자 가치관이기 때문에 최대한 불편함을 덜어 드리고 최대한 함께 계속 이 여정을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채워 드리겠지만 계속 여러분들이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더 의존하게 될 것이고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남는 것이 없을 겁니다. 그 리딩방과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음. 그래서 부디 부탁인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기준 가이드를 잡아 드리긴 할 거예요. 다만 점점 점진적으로 이 기준들을 더 해 드리는 게 아니라 빼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랬을 때 일단은 이번 주부터 결론적으로 여기 1 차, 2차 분할 매도에 대한 비중을 좀 이렇게 세워 드렸고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세요. 우리가 지금 자 요거는 분할 매도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는 건데 보통 1 차, 2 차로 구분을 해서 하잖아요. 그죠? 1 차가 단기 추세 기준이고 2 차가 장기 추세 기준이에요. 거의 이렇게 잡고 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랬을 때 비중은 뭐예요 비중? 비중은 나의 확신의 정도예요. 확신의 정도. 무슨 말이냐 내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볼 거냐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거냐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 종목을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더 무게추를 둘 거냐 아니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더 무게추를 둘 거냐 그거를 구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이거는 난 단기적으로 볼 거야 하면은 단기 추세에 더 비중을 싣는 게 맞죠. 반대로 나는 이 종목을 단기적인 흔들림보다는 난 장기적인 방향성을 보고 갈 거야 하면은 장기적인 부분의 비중을 더 담아가는 게 맞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 반대로 매도를 해야 될 때 내가 만약에 나는 이 종목을 나는 100% 장기적으로 보고 싶어. 어. 그러면은 뭘 하면 돼요? 1차 분할 매도를 안 하면 돼요. 장기 추세 기준으로 그냥 100% 보고 가면 돼요. 나는 단기적으로는 안 보고 장기적으로만 볼 거야. 라고 했을 때.
근데 나는 잘 모르겠어. 그냥 난 좀 반반이야. 하면은 50대 50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래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더 장기적으로 무게추를 조금 더 두고 싶어. 하면은 장기 추세 기준에 7, 단기 기준 3 요렇게 설정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나는 장기적으로는 난 잘 모르겠어 오히려. 난 단기적으로만 하고 싶어. 그러면 이게 100이 되고 이게 빵이 되겠죠. 아니면 좀 애매하다 싶으면 30대 70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비중은 내가 조절하는 거예요. 내가 이 종목을 단기적으로 볼 건지 장기적으로 볼 건지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드맵 관점으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 1차. 1차는 단기 추세의 기준이죠. 그 비중을 30%로 뒀죠. 그 다음에 2차. 장기 추세 기준으로는 70% 뒀죠. 즉 뭡니까? 비교적 장기적인 관점에 무게추를 둔 거예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자 둔 거예요. 그만큼 하이닉스, 이 반도체는 단기적인 관점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 있어서 실적의 우상향을 여전히 기대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 다음 그래서 실제로 오늘자의 하이닉스 전체 비중의 30%를 분할 매도를 했어요. 자, 그리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단기적인 관점, 장기적인 관점 했을 때 장기적인 관점의 무게추가 조금 더 두어져 있죠. 일반적이었다면 장기적인 관점을 100으로 뒀을 것 같아요. 우주항공이라는 산업이 워낙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산업이니까. 근데 단기적인 관점이 30 정도 뒀죠. 왜? 그만큼 지금 단기적으로는 전쟁 관련 수혜를 또 입어가지고 급하게 오른 것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그 전쟁에 대한 이슈가 좀 수그러질 때 단기 추세가 깨질 수 있으니 그럴 때 일부 수익을 좀 챙겨놓고 차분하게 더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 단기 관점은 30, 장기 관점 70 이렇게 기준 둔 거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현대차 그룹은 장기적으로 보겠다라고 설정하고 들어갔어요. 그죠? 왜? 결국 자동차에서 로봇으로의 밸류에이션 확장을 보고 들어갔는데 그에 대한 밸류 확장이 단기적으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애초에 단기적인 수익은 내려놓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현대차 그룹이 점차 로봇 쪽으로 확장되는 움직임에 따른 수익을 기대하면서 갔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모아간 비중을 가지고 단기적인 기준에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끌고 간다라고 보는 거죠. 중간중간 단기적으로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충분히 더 흔들릴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건 내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뭐 조금의 수익이 났다가 그게 다시 손실이 됐다 한들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연연해 할 거면 애초에 단기적인 기준에서 일부 챙기고 다시 또 잡고 다시 또 사고 다시 또 잡고 해야 되는데 애초에 그럴 생각이 없었죠. 그다음에 현대건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대 5로 잡았죠. 5대 5로. 자, 단기 장기 관점에서 5대 5로 잡았는데 그 이유는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전쟁에 대한 또 기대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대감에 따른 상승까지도 만들어졌어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아하, 이게 오히려 전쟁 이슈가 좀 수그러지면 이게 단기적으로 살짝 또 이탈될 수도 있겠다. 그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그리고 생각보다 또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챙기고 갈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좀 생기죠.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5대 5로 매도 기준의 비중을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단기, 장기 기간을 보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이 추세를 모르고 질문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런 시기가 이제는 다 지났는데, 네. 단기, 장기의 판단 기준은 시기, 네, 얼마나 그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추세를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5주선을 단기로, 그죠? 30주선을 장기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 질문이 앞으로 더 나오면 안 돼요. 요거는. 네.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단기 5주선, 장기 30주선. 그죠?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기준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한 번만 공부를 해놓기만 하면 돼요. 네, 어렵지 않아요. 진짜 어렵지 않아요. 다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대입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일부러 더 어렵지 않게 최대한 쉽게 단순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서진 시스템도 마찬가지 에너지 관련 쪽으로 해서 이제 5대 5 기준 잡은 거고, 그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 장기적인 관점만 보게 됐다고 하니까 이제 100% 장기적으로 보는 거고. 그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어느 정도 전쟁 관련 수혜로도 엮였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을 비중을 또 5대 5로 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 공통적으로 뭐냐면 단기 관점의 로드맵 포트폴리오에 있어서의 매도 비중을 50%로 둔 종목들의 특징은 최근 단기 관점의 전쟁에 대해서도 일부 수혜로 엮이면서 부각을 받은 주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수익이 발생하면서도 여유 있는 수익 실현이 가능한 상황도 나왔지만 동시에 전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단기 추세 리탈할 경우에는 확실하게 좀 챙겨 놓고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기준을 세운 것이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적인 관점은 30% 정도로 두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대표적으로는 반도체. 반도체는 이제 단기 관점 30%, 장기 관점 70% 이렇게 두고 있고요.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코오롱 같은 경우에는 단기 관점 마찬가지 30%인데 이거는 오늘자에 매도가 됐고 나머지 70%의 비중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삼성증권과 현대차증권 두 종목의 경우에는 비교적 장기적으로 기준을 놓고 좀 보고 있는 상황으로서 이번 1차, 2차 분할 매수 시기 때도 30주선까지 분할 매수 기준을 잡았던 만큼 단기적인 관점보다도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 있어서의 실적 성장에 따른 상승을 다시금 기대하는지라 여기 장기 관점으로 100%를 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도 매주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은 뭐 갑자기 증권주가 막 급등을 해. 단기적으로 예상치 못한 급등을 했을 때에는 단기적으로 일부 챙겨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여러분들 이 비중과 매도 기준은 매주 월요일마다 업데이트되는 이 포트폴리오를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주 조금씩 변경이 되는 바가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따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습관적으로 월요일마다 올라오는 보고서를 확인해서 저번 주랑 비교해서 뭐가 또 달라졌는지 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저번 주 금요일 기준의 계좌 현황이 이러합니다. 보니까 어때요? 시장이 흔들렸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수익이
크게 떨어지질 않았어요. 네. 그죠? 실질적으로 전체 투자금 대비 지금 돈을 벌고 있는 흐름이 크게 막 무너지질 않았단 말이에요. 물론 일부 종목들의 경우에는 이제 손실이 찍혀 있긴 하지만 전체를 봤을 때 이게 포트폴리오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여러분. 어차피 아무리 주식을 잘해도 내가 투자하는 종목을 100 이면 100, 백중백발로 다 수익을 볼 수는 없어요. 그 누구도 아무리 투자를 잘한다고 한 사람도 내가 찍는 족족 다 수익만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일부 손실을 또 손절을 하고 또 가야 되는데 결국 제일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이 포트폴리오를 잘 꾸리느냐. 탄탄하게 결국에는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을 방향으로 가느냐. 그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있어서 이 로드맵 포트폴리오는 주도주 추세 매매의 기준을 가지고 포트가 꾸려지게 되는데 어때요? 자, 이거의 핵심은 뭐냐? 앞으로도 손절 종목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손절 종목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손절은 최대한 20% 이상 키우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10% 이내로 끊으면 제일 좋고 아무리 커져도 20% 이상 키우지 않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하지만 수익은 어때요? 수익은 보시면 이미 60%, 그죠? 30%, 50% 이렇게 커져가는 종목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어요. 시장이 분명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은 어떻게 한다고요? 손실은 웬만하면 10% 이내로 짧게 끊고 아무리 커져도 20% 이내로 끊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수익은 어때요? 10%, 20%, 30%, 심지어 50%까지도 점점 불어난다라는 거예요. 수익은 뭐라고요? 키워간다고요.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손실을 키우고 수익을 짧게 보고 빠져요. 그러면 계좌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매도하는 종목이 다 수익이라고 해도 전체 투자금은 계속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궁극적으로 수익은 짧게 치고 손실을 키워가니까. 내가 손절을 해야 될 때 안 하고 오히려 계속 끊어낼 종목에다가 물 타고 손실만 키우고 수익은 불어나니까 조금만 수익 보고 팔고 나오고 그러면 당장에 매도한 종목은 다 빨강을 매도하게 되겠죠. 근데 내가 보유한 거는 다 푸르딩딩 손실만 커져가게 되는 거예요. 전체 투자금이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지금 로드맵 포트폴리오는 주도주 추세 매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추세가 깨지면은 분할 매도 쳐내고 최대한 손실을 키우지 않는 방향으로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준으로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무럭무럭 잘 자라나는 주도주들은 오히려 불타기까지 하면서 비중을 더 채우면서 수익을 더 키우는 거죠. 이게 일부 종목 같은 경우에 예를 들려 지금 뭐 이노와이리스라든지 뭐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라든지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하이닉스 경우 이 4개 종목은 심지어 더 윗가격대에서 더 비중을 실어놨어요. 그죠? 그건 뭐예요? 수익률이 주는 거예요. 수익률이. 내가 더 비싸게 많이 샀기 때문에. 근데 추세가 안 깨지고 계속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수익금은 더 커지는 거죠. 수익금은 더 커지고. 이번에 흔들리는 구간에서도 어때요? 남아있던 현금 물량을 가지고 원칙 기준대로 사놓으니까 계좌가 어때요? 흔들리기 전과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심지어.
그래서 앞으로도 이와 같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손절이 또 나갈 수도 있어요. 손절이 또 나갈 수도 있는데 그거를 '아 왜 계속 어 또 이 파란불로 왜 또 매도가 나갔어. 뭐야. 왜 또 난 손실이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준으로 끊어내고 안 좋아지려고 하는 종목인데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반대로 좋아지는 종목은 계속 가져가는 거죠, 안 좋아질 때까지. 그렇게 하면 당장에는 이번에도 사실 뭐 하이닉스 좀 아쉬울 수 있겠죠. 그다음에 코오롱도 좀 아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게 전체 포트폴리오 계좌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요거를 좀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제 비중 저번 주 금요일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이제 또 다음 주에는 새롭게 또 업데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지속적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업데이트 해드리면서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좀 참고하시고 이번 주에 신규 종목 선정이 안 된 이유는 시장의 추세를 좀 더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인 박스권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 박스권의 명확한 저점 고점을 알아내고 그 상승 국면에서의 주도주들을 좀 찾아내야 되는데 아직 그게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지켜보는 겁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마구잡이로 쓰는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시장의 방향이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시장의 방향에 따른 주도주가 확인이 되었을 때 비로소 아껴놨던 현금을 활용해서 주도주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장이 쉬어갈 때일수록 현금도 하나의 기회비용이자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구잡이로 쉬어갈 때 쉬지 않고 현금을 썼다가 나중에 정작 기회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돈은 없게 됩니다. 일부 현금 비중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으시고 그 다음에 분석 순서대로 시장 방향성 확인되고 그에 따른 주도주 확인되고 했을 때에는 또 새로운 주도주를 포트폴리오에 선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첫 번째는 남은 현금을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종목을 교체할 수도 있어요. 종목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기존 가지고 있던 종목이 주도주에서 기준이 좀 부합하지 않거나 했을 때에는 그거를 새로운 주도주로 교체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번 달에는 뭐 크게 무리하지 않은 선으로 시장과 주도주에 대한 흐름 점검하면서 지켜볼 시기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또 마무리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2부에서 우리가 공부한 건 결국 장기적인 추세는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이 추세 하단에서 주식 비중을 모아가는 관점은 유효하다. 대신에 지금 당장에 내가 뭐가 주도주인지 잘 모르겠으면 일부 현금을 그냥 놔두고 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무리하지 않는 게 최우선이다. 그죠? 왜냐 이게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방향을 우리가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 단기적으로는 특히나 주도주 장세보다는 좀 개별 종목, 수단배 장세가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엄청 빠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초보일수록 어려운 시장에서는 무리하지 않고 쉬는 것도 하나의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도 눈에 띄는 건 신재생 에너지 쪽이 새로운 주도주 후보군으로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거라면 신재생 에너지, 원전 ESS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을 공유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매도 기준, 로드맵 포트폴리오 상의 기준을 설명해드렸습니다. 이 로드맵 포트폴리오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맨 마지막에 나와 있거든요. 이 투자 유의사항 및 모델 포트폴리오 고지 이 내용을 여러분들 꼭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본 자료는 교육용 모델 포트폴리오 운영 현황이면서
실제 고객 자산을 운용하거나 특정 종목의 매수를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작정적으로 그냥 묻지마 투자, 그냥 따라가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향하는 바가 아니다. 최대한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그 설명에 의거해서 스스로의 기준을 잡고 그 기준을 실천하는 데 의미가 있다. 그리고 본 보고서의 편입과 성과 등은 전략 예시일 뿐이며 고객 계좌의 수익을 보장하거나 대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어떤 투자든 간에 내 스스로의 판단이 우선이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세요. 매매 시점, 수수료 등에 따라서 계좌 등락률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매도하기보다는 오늘자 월요일 날 매도했기 때문에 계좌에 보여지는 수치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꼭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네, 스스로의 투자 기준을 세우는데 앞에 원칙들까지 잊지 마시고 잘 숙지해가지고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최대한 시장 흐름과 또 주도주의에 대한 흐름 같이 또 분석 공부하면서 이 시장에서는 또 어떠한 대응 전략을 잡는 게 좋은지, 그리고 또 새로운 주도주에 대한 후보는 또 어떠한지, 또 지금 이 로드맵 포트폴리오 상의 흐름은 또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점검까지 하는 시간 다음 주에도 이어갈 테니까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함께 또 화이팅 했으면 좋겠고, 특이사항 있으면은 따로 이제 브리핑을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별 특이사항 없으면 그냥 차분히 쉬어가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좀 여유 있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3월 중순인데 확실히 한 달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로드맵 가족 여러분들의 실력이 조금씩 향상되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어서 참 감사하고 뿌듯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매도의 기준에 그 비중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한 팁과 설명을 또 해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매도는 좀 이런 식으로 해보면 좋겠다. 나는 이 종목을 단기적으로 보는가 장기적으로 보는가, 그에 따라서 매도 비중이 나뉘는 것이고, 그리고 투자할 때는 손절을 안 할 수 없다. 손절을 할 거라면 최소한 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잡고 손절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수익을 키울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최대한 키우는 게 내 계좌에는 매우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수익은 짧게 보고 나오고 손실을 키워가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손실은 짧게 끊어내고 수익은 키울 수 있을 만큼 최대한 키워가는 것이 좋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요. 남은 또 한 주간 또 파이팅해서 함께 힘내보겠습니다.